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 상원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법안 한 장으로 통째로 묶어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130억 달러 보조금을 빌미로 엔지니어 850명의 기술 데이터를 연방 관리하에 두겠다는 전례 없는 법안이었죠. 한국을 조립공장 취급하며 칼을 빼든 미국.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카드에 미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사흘 전 인디애나주 콜럼버스 외곽에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30억 달러를 쏟아부은 최첨단 반도체, 팹이 EUV 장비 8대가 동시에 과열되면서 클린룸 전체가 용광로로 변해버린 겁니다. 같은 시각 캘리포니아 산타클레라에서는 엔비디아 본사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분기 매출 240억 달러가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었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의사당 앞에서는 연기금이 증발한 시민들의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도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그 법안을 설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종이 한 장으로 묶어두겠다는 그 완벽한 법안을요. 그리고 그 법안이 부메랑이 되어 제국의 심장을 관통한 겁니다. 저는 제임스 코너, 미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전략보좌관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쓴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러셀 의원회관 지하 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6년간 앉았던 의자 위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전략반도체 국내 생산 의무화법 최종 초안이 담긴 그 USB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작은 장치 하나가 미국 반도체 패권의 영구적 설계도가 될 거라고 확신했었죠. 3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워싱턴의 봄 아침은 따뜻했지만 러셀 의원회관 3층 군사위 별관 회의실에는 냉방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14개월간 밤을 새워 만든 법안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전략반도체 국내 생산 의무화법. 두께가 성인 손가락 2마디는 됐습니다. 예일 로스쿨을 차석으로 졸업하고 26년간 이 건물에서 법안을 설계해 온 사람이 저예요. 이라크 전쟁 예산안도 제 손을 거쳤고 화웨이 제재 법안의 초안도 제가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법안이란 곧 무기예요.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종이 한 장의 힘. 저는 그 힘을 26년간 믿어왔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했어요. 미국 내의 반도체 팹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은 핵심 공정 기술과 인력 관리 체계를 연방 기술안보국의 감독하에 둬야 한다. 위반 시 전액 보조금 환수 및 미국 시장 접근 차단. 겨냥한 대상은 한 곳이었습니다.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에 130억 달러를 쏟아부어 세계 최첨단 HBM 전용 팹을 건설 중인 한국 기업이었죠. HBM이 뭐냐고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시대의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의 GPU가 뇌라면 HBM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이 혈관을 만드는 기술을 지구상에서 한국이 98%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98%를 법안 한 장으로 미국의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오전 8시 군사위 위원장 로버트 맥클레인 상원의원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삼선 의원, 군산복 합체의 대부라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190cm는 돼 보이는 거고에 흰 머리카락을 올백으로 넘긴 인상이 매파 중에 매파다운 압도감을 줬죠. 맥클레인에게 동맹이란 미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고 기술이란 법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저도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만 맥클레인이 주먹이라면 저는 메스였죠. 맥클레인이 제 옆에 앉으며 USB를 가리켰습니다. 코너, 다 됐나? 위원장님, 빈틈없습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법안 최종안을 벽면 스크린에 띄웠어요. 142페이지, 8개 장, 47개 조항, 14개월간 국방부 법무실, 상무부 기술보안국, 법무부 국가안보과와 3번에 걸쳐 합헌성 검토까지 마친 완성품이었습니다. 맥클레인이 스크린을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포식자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짓는 종류의 웃음이었죠. 14조를 다시 읽어봐. 저는 해당 조항을 클릭했습니다.
제14조 사망, 국가안보 비상상황 시 외국 기업의 기술 협력 의무 면제 및 자산 보호 특례 조항이었어요. 이건 법안 통과를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동맹국 기업을 강제로 관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외국 기업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안보 비상 상황의 정의를 극도로 좁게 설정해뒀으니까요. 발동될 일이 없는 사문 조항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완벽해. 맥클레인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 두 글자가 14개월의 작업을 승인하는 최종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법안 통과가 아니었어요. 한국 측의 법안의 존재를 통보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죠.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한국이 자발적으로 수용하면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항 없이 무릎 꿇리는 것, 그게 제 전문 분야였어요. 맥클레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오후에 도착한다. 반도체 공급망 정례 점검이라고 초대했어. 코너, 내가 직접 넣어라. 내가 직접 넣어라. 맥클레인 특유의 표현이었어요. 법안의 칼날을 상대 목에 가져다 대라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후 2시 한국 대표단이 러셀 의원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인디애나 패배 제조 총괄 부사장 이정호와 주미 한국 대사관 경제참사관, 수행원 2명이었어요. 반도체 공급망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초대받은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입구에서 보좌관이 전자기기 수거, 트레이를 내밀었어요. 통상적인 보안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맥클레인의 특별 지시였죠. 경제참사관이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정호가 먼저 휴대전화를 트레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요. 수행원들도 하나씩 따라했어요.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이정호를 관찰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감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손에 시선이 갔습니다. 양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등에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만 일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클린룸에서 장비를 직접 만진 사람의 손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 손이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잠겼습니다. 이중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이 순간부터 이 방은 회의실이 아니라 신문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어요. 벽면 스크린에 법안 요약본이 떴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요. 사전에 준비해 둔 겁니다. 이 부사장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위협하거나 화를 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조용하게 법조문을 한 줄씩 읽어주며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게 26년간 갈고 닦은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전략반도체 국내 생산 의무화법 초안입니다. 상원 본회의 상정까지 남은 시간은 10일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디애나 팹의 핵심 공정, 데이터, 엔지니어 관리 체계, 장비 세팅 매뉴얼이 연방기술안보국의 감독하에 들어갑니다. 보조금 130억 달러를 받으셨으니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참사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정호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당혹도 없었습니다. 30년간 반도체 장비의 미세한 진동을 읽어온 사람은 사람의 표정, 변화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전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법안 상정 전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린트된 동의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10일 안에 서명하라는 조건이 첫 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는데 마스터키로 연 겁니다.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보좌관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왔습니다. 네이트 설리번이었어요. 인디애나 팹의 미국 측 현장 총괄 매니저, 퍼듀대 공대 출신의 38세 엔지니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양복 대신 카키색 작업복을 입고 서류가 아니라 장비를 만지는 사람이었죠. 네이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 빨간색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코너 보좌관님, 이 법안은 자살 행위입니다. 네이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경제참사관이 움찔했고 맥클레인의 보좌관이 네이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네이트가 한 발 비켜섰습니다. 인디애나 팹의 EUV 공정은 매뉴얼에 적히지 않는 미세 보정이 핵심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장비가 내는 진동의 변화를 귀로 잡아내고
웨이퍼 표면의 빛 반사각이 0.01도 달라지는 걸 맨눈으로 감지해요. 이걸 연방관리 체계로 바꾸는 순간 공정 수율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흘겨봤습니다. 공정 수율 변동 그래프였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투입된 라인과 미국 엔지니어만으로 운영한 테스트 라인의 수율 차이가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수치가 눈에 들어왔지만 머리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인정하는 순간 14개월 동안 설계한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저는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설리번 매니저를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네이트가 끌려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제발 이 데이터를 봐달라는 절박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외면했어요.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의 현장 이야기가 142페이지. 법안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는 1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이트가 나간 뒤 저는 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보는 앞에서 테이블 서랍 안에 넣고 잠갔어요. 제국의 유일한 경고등을 제 손으로 꺼버린 순간이었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정호가 서랍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무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었죠. 경제참사관이 옆에서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이정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호가 한 행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탁자를 치지도 조국의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수트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공학용 수첩을 꺼냈어요. 나사가 풀린 부분이 보이는 현장에서 10수년 굴린 게 분명한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놓인 펜을 가리켰어요. 그 펜 좀 빌리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건네줬습니다. 이정우는 스크린에 떠있는 법안 요약본을 한 줄 한 줄 수첩에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핵심 공정 데이터 연방 이관, 엔지니어 관리 체계 감독, 10일 데드라인.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필기하는 동안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수첩을 덮고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귀국 의회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협상도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예상대로였거든요. 보조금 130억 달러에 묶인 기업이 의회의 칼날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정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수행원들도 따라 일어났고 경제참사관만 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이정호가 참사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대표단이 걸어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끝난 건가? 맥클레인의 보좌관이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맥클레인이 캐비닛에서 버버니스키 병을 꺼냈어요. 유리잔 2개에 따랐습니다. 군사위 위원장과 수석 보좌관이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위스키를 부딪히며 건배하는 모습. 지금 돌이켜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장면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완벽한 하루였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겁에 질려 수용했고 법안은 10일 뒤 상원을 통과할 것이고 인디애나 팹의 기술은 곧 미국 연방의 것이 될 터였죠. 법안의 힘, 의회의 힘, 제국의 힘. 26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 도시의 권력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그 낡은 공학용 수첩 속에서는 제가 불러준 법안, 조항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재배열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 수 없었습니다. 법안만 보는 사람은 법안 뒤에서 돌아가는 기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의 새벽은 옥수수밭 특유의 흙내음과 팹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제된 공기가 뒤섞여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디애나 팹은 밤에도 쉬지 않는 거대한 심장이었어요. 스문의 시간 나노 단위의 회로를 찍어내는 기계들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 심장의 주도권을 법안으로 옮겨놓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회의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상무부 기술안보국 요원 12명을 인디애나로 급파한 겁니다. 명목은 보조금 집행실태 기술감사였지만 본질은 달랐어요. 한국이 30년간 축적한 HBM,
제조 공정의 모든 것, 적층 온도, 접합 압력, TSV 식각 깊이, 미세 정렬 보정값. 이 숫자들만 확보하면 한국인 없이도 팹을 돌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기술이란 결국 파라미터의 조합이고 파라미터는 문서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전 10시 기술 감사단이 인디애나 팹 중앙 서버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안 게이트를 열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클린룸 방진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보다 분노가 먼저 떠올랐어요.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성역에 감사관들의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으니까요. 저는 화상 스크린 너머로 지시했습니다. 72시간 내 전 공정의 핵심 파라미터를 영문 기술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대상 범위는 HBM 적층 공정부터 최종 패키징까지 전 라인입니다. 초법적 지시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전략반도체법 사전 이행 조치라는 명분을 달았고 맥클레인 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공식 공문이었습니다. 26년간 배운 건 바로 이거였어요. 법을 쓰는 자가 법의 경계를 정한다는 것.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 측의 저항을 예상했어요. 외교적 항의나 국제법 위반 주장, 최소한의 시간 끌기라도 할 거라고 봤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군말 없이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시를 내린 지 2시간도 안 돼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됐습니다. 화상 스크린으로 보니 한국 엔지니어들이 키보드 앞에 앉아 묵묵히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항의 한마디 없이요. 네이트 설리번이 별도 채널로 연락해 온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너 보좌관님, 파라미터만으로는 이 장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네이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적층 공정 중간에 하는 미세 보정이 있어요. TSV 식각 깊이가 0.3나노미터만 어긋나도 손으로 잡습니다. EUV 장비가 내는 초음파의 주파수 변화를 귀로 구별해요. 이런 건 문서에 적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네이트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설리번, 데이터를 빠짐없이 검수하고 누락 항목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세요. 감상적인 우려는 접어두시고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상온보안 서버에 쌓이고 있었어요. 적층 온도 프로파일, TSV 식각 곡선, 접합 압력 로그, 장비별 세팅가. 수만 페이지 분량의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눈에는 완벽한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의자에 기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조로웠어요. 아니, 너무 순조로웠죠. 그런데 그 너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리지 못했습니다. 26년간 의회에서 법안을 설계하면서 상대가 이렇게 쉽게 따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봤기 때문이에요. 부품 조립국, 미국 설계의 하청업체, 보조금에 종속된 피보호국. 그들이 고분고분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제 뼈 속 깊이 각인돼 있었으니까요. 이정호 부사장이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정호는 데이터 제출이 시작되기 전 현장 수석 엔지니어 전원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과서만 보내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당시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매뉴얼에 적히는 파라미터와 실제 공정에서 기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값은 같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매뉴얼에는 적층 온도 350도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절, 습도, 장비 가동 시간, 심지어 웨이퍼 로트마다 달라지는 미세한 편차를 엔지니어의 감각으로 실시간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정값이야말로 한국이 30년간 쌓아온 암묵지였어요. 기계에 깃든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단 한 줄도 문서에 적히지 않았어요. 상온 서버에 쌓인 건 껍데기였습니다.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 해부학 교과서였죠. 저는 그 교과서를 진짜 사람이라고 믿으며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기세가 오른 맥클레인이 추가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반도체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양극재 설계도까지 당장 제출하라는 공문이었어요. 원래 합의 범위에 없던 요구였죠. 저도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맥클레인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정치적 자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차기 대통령 후보 물망에까지 오른 공화당 최고 실세였고 군산복 합체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으니까요. 맥클레인의 추가 공문이 한국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신한 사람은 이정호가 아니었어요. 윤세라라는 이름이 수신 확인란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국제통상법무실장, 전직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이라는 이력이 달려 있었죠. 저는 그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법무 담당자가 문서를 수령하는 건 절차상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윤세라는 단순한 법무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워싱턴 로펌 코빙턴 앰벌링에서 9년간 미국 통상법을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법의 사각지대를 미국 변호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맥클레인이 보낸 추가 공문은 절차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은 상무부 소관 사안에 대한 직접 명령 권한이 없어요. 명백한 월권이었죠. 윤세라는 그 공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신 확인을 찍고 문서 원본을 디지털 공증한 뒤 별도의 보안 서버에 저장했어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위한 증거 확보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제 손으로 제 목에 밧줄을 감고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수만 페이지의 파라미터가 빼곡히 쌓인 서버를 바라보며 저는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엔지니어 850명이 없어도 이 숫자들만 있으면 기계는 돌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기술은 문서화할 수 있고 문서화된 기술은 누구든 복제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일에서도 의원회관에서도 법안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 펩클릴룸 안에서는 기계들이 여전히 한국인 엔지니어의 손 아래서 숨 쉬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모니터 앞에서 파라미터를 읽는 게 아니라 장비의 진동을 손바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TSV 식각 장비가 내는 초음파의 미세한 변화를 귀로 잡아내고 적층된 웨이퍼 표면의 빛깔이 한 톤 달라지는 걸 눈으로 포착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은 파라미터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적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확보한 수만 페이지는 해부학 교과서였어요. 뼈의 위치, 근육의 이름, 혈관의 경로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장은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손으로만 뛰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교과서를 움켜쥔 채 수술대에 올라선 셈이었어요. 메스를 잡아본 적도 없으면서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디애나에서 기술 데이터를 전부 뽑아냈고 한국은 고분고분 따랐고 법안 상정까지 6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러셀 의원회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상원 본회의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될 터였죠. 그때 사무실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이정호 부사장이 예고 없이 의원회관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약속 없는 방문이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데드라인까지 아직 6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동의서를 들고 항복하러 온 건가? 시간을 더 달라고 매달리러 온 건가? 어느 쪽이든 나쁠 건 없다고 판단했어요.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이정호가 혼자였습니다. 대사관 사람도 수행원도 없었어요. 감색 수트 차림은 회의실에서 봤을 때와 같았지만 손에 들린 건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얇았습니다. A4 서너 장 들어갈 정도의 두께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항복 문서 치고는 초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정호가 제 책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인사도 악수도 없었어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진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제 USB 옆에 가지런히 놓았죠. 그 정밀함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이라면 던졌을 거예요. 하소연하러 온 사람이라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겠죠. 이 사람은 클릴룸에서 웨이퍼를 정렬하듯 정확하게 봉투를 놓았어요. 열어보시죠.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지기는 한국 본사의 공식 법인 인장이었어요. 봉투를 뜯고 문서를 꺼냈습니다. A4 4장짜리 문서였어요. 첫 페이지 제목을 읽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미합 중국 의회의 전략반도체 강제관리 조치에 따른 핵심 인력 전원 철수 통보서. 동의서가 아니었어요. 항복 서명서도 아니었습니다. 철수 통보서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을 때 문장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했죠. 귀국 의회가 전략반도체 국내 생산 의무화법을 통해 외국 기업의 핵심 기술, 자산에 대한 연방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사는 자사 엔지니어의 기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디애나 팹 핵심 인력 850명을 72시간 내 전원 철수합니다. 저는 이정호를 올려다봤어요. 무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랍이 잠기는 소리를 듣던 그 얼굴 그대로였죠.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기에 진짜 폭탄이 있었어요. 미국 방부 납품 군사용 특수칩 유지 보수 코드 접근 권한을 철수 시각 기준으로 자동 만료 처리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군사용 칩이요. 인디애나 팹에서 생산되는 HBM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펜타곤의 무기 체계를 직접 건드리고 있었어요. 군사위성 통신 모듈, F-35 전자전 프로세서, 이지스함 레이더 데이터 처리칩, 극초음속 미사일 유도 연산 모듈, 한국 엔지니어들이 유지보수하는 군사용 특수칩의 목록이 세 번째 페이지에 빼곡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23개 품목이었어요. 저는 그 목록의 절반도 모르는 장비들이었죠. 이게 나흘 전 네이트 설리번이 가져왔던 데이터의 실체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서랍에 잠가버린 그 태블릿에 담겨있던 경고요. 이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께서 10일 데드라인을 정해주셨으니 저희도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데드라인 종료 시각에 인력 철수와 코드 만료를 동시에 실행합니다. 철수까지 남은 시간은 72시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 캐비닛에 부딪혔습니다. 나흘 전 맥클레인과 마시던 버번병이 흔들렸어요.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인디애나 팹 전체를 동결시키겠습니다. 보조금 130억 달러 전액 환수. 미국 내 모든 자산 압류까지 각오하세요. 이정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한치도요. EUV 장비의 경보음을 수천 번 들어온 사람은 사람의 고함 따위에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정호가 수트 안주머니에서 그 낡은 공학용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나흘 전 제 펜으로 적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보좌관님, 보조금 환수는 상무부 장관의 행정명령과 연방감사원의 환수 결정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최소 소요 기간은 45일이에요. 저희 철수까지 남은 시간은 72시간이고요. 이정호가 수첩을 읽는 게 아니라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의 합법적 투자 자산을 의회 단독으로 압류하는 건 수정헌법 5조의 정당한 보상 없는 재산 수용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EU, 일본, 대만이 동시에 반발할 거예요. 국제 투자 분쟁의 피고석에 앉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합 중국 의회입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불러준 법안 조항들이었어요. 제 펜으로 제가 읽어준 숫자들이 고스란히 적힌 그 수첩이 지금 저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알려준 법률 체계를 정확히 되받아친 거였어요. 인디애나 팹은 한국 기업이 한국의 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입니다. 이정호가 수첩을 접으며 말했어요. 미국 의회가 기술 자산에 대한 연방 관리를 추진하는 이상 저희가 자사 인력의 안전을 위해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건 기업의 정당한 권리예요. 거기에 압류나 환수로 대응하시면 그건 귀국의 법이 귀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법으로 치면 이정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 자산을 연방 관리하에 두겠다고 칼을 빼든 건 우리였는데 상대가 그 칼을 인정하고 떠나겠다고 하니 당황하는 꼴이라니요. 제가 설계한 법안의 논리에 제 목이 베이고 있었어요. 이정호가 왼쪽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금장 시계가 아니었어요. 흠집투성이의 검은 디지털 시계였습니다. 클릴룸에서 정전기 방지용으로 쓰는 기능성 시계였죠. 20년은 된 것 같은 물건이었어요.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보좌관님.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인사도 악수도 되돌아봄도 없었어요.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즉시 맥클레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맥클레인은 제 보고를 듣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동양식 허세야, 코너.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나? 130억 달러 보조금을 내던질 배짱이 있겠어? 72시간 지나면 꼬리 내리고 기어 들어올 거야. 무조건 버텨. 저도 맥클레인의 판단에 기대고 싶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는 건 상식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이 기업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고
인디애나 팹은 미국 정부 보조금으로 세운 시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 벽면 모니터를 켰어요. 보좌관에게 지시해서 카운트다운 시계를 화면에 띄우게 했습니다. 72시간. 붉은 숫자가 1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인디애나 팹 핵심 인력 전원 철수 및 군사망 코드 만료까지 남은 시간. 붉은 빛이 사무실 벽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두렵지 않았어요. 허세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법안 밖의 현실이 법안 안의 설계를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USB를 집어들고 다음 대응한 초안을 노트북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 서울에서는 이정호의 낡은 수첩 속 메모들이 하나씩 실행 명령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법안만 보는 사람은 법안 뒤에서 돌아가는 기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카운트다운이 60시간을 찍었을 때 맥클레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허세라고 장담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흔들린 거예요. 새벽 1시에 비상회선으로 전화가 왔어요. 맥클레인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코너, 펜타곤 조달국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진짜로 군사칩 유지보수 장비를 밀봉 처리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르니까 뒷문을 하나 열어둬. 국방예산 전용해서 비공식 타협안을 만들어봐.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침묵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뒷거래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나흘 전만 해도 한국을 부품 취급하며 법원을 마시던 사람이 이제 와서 뒷문을 열라니요. 하지만 명령이었어요. 군사위 위원장의 지시를 수석 보좌관이 거부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측에 비공식 채널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법안 상정 5년 유예, 인디애나 팹 운영, 독립성 보장, 엔지니어 전원 영주권 패스트트랙, 군사칩 유지보수 별도 계약 체결. 이 정도면 어떤 기업이든 솔깃할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서를 의원회관 공식 서한지에 작성했어요. 격식을 갖추면 상대가 진정성을 느낀다는 게 26년 경험이었으니까요. 회신은 3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세라 법무실장이었어요. 봉투를 뜯으며 기대했습니다. 역제안이 오거나 최소한 협상 여지를 남기는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에 들어있던 건 공식 거절 공문 한 장이었어요. 그것도 저한테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단에 참조란의 상원 외교위원회, 하원, 통상위원회, 연방감사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미국 대표부가 동시 수신자로 찍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공식 뒷거래를 의회 공식 기록과 국제기구에 동시 통보한 겁니다. 이건 거절 이상의 의미였어요.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기업의 뇌물성, 특혜를 제안했다는 증거가 의회 기록과 WTO에 동시에 남은 거였습니다. 맥클레인이 이 사실을 알면 저를 살려두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보고할 수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죠. 윤세라라는 사람이 제 뒷거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제 정치 생명에 관해 못을 박은 거였어요. 맥클레인에게는 간략하게만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이 거절했습니다. 그것만 전했어요. WTO 참조건은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맥클레인이 수화기 너머로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맥클레인은 뒷거래가 실패하자 다음 수를 즉시 꺼냈습니다. 대체 기술 투입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없이도 팹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였죠. 그래서 나온 게 AI였습니다. 맥클레인의 보좌관이 실리콘밸리에 연락했어요. 캘리포니아의 AI 반도체 공정 스타트업 두 곳과 MIT 공정자동화 연구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감각으로 하는 미세 보정을 AI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는 시대의 공정. 보정 정도야 기계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파라미터는 이미 수만 페이지 확보했고 AI가 그 데이터를 학습하면 한국 엔지니어의 손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4시간 만에 AI팀 14명이 인디애나 팹에 도착했어요. 노트북과 GPU 서버를 잔뜩 끌고 왔습니다. 팀장은 스탠퍼드 박사 출신으로 반도체 공정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전공한 사람이었죠. 이력만 보면 완벽했어요. AI팀이 팹 중앙 관제실에 진입을 시도한 건 도착 당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터졌습니다.
서버실 생체인식 보안 게이트였어요. 홍채 인식, 지문 스캔, 정맥 패턴 인증. 3중 보안이 걸려 있었는데 등록된 한국 엔지니어 본인이 아니면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 보안 시스템을 요구한 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미 상무부였어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다중생체 보안을 의무화한 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물쇠가 우리를 막고 있었어요. 네이트 설리번이 관리자 권한으로 생체 보안을 우회해서 AI팀을 관제실에 들여보냈습니다. AI팀이 GPU 서버를 세팅하고 우리가 확보한 수만 페이지의 파라미터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시작했어요. 12시간 동안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 가동을 시작했어요. EUV 라인 한 번에 AI 자동 보정 시스템을 연결하고 웨이퍼 적층 공정을 돌렸습니다. 저는 화상 스크린 앞에 커피를 놓고 앉았어요. 긴장은 됐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처음 2시간은 괜찮았어요. AI가 파라미터 범위 안에서 온도와 압력을 제어하고 있었고 수율 모니터에 초록색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72%. 한국 엔지니어가 운영할 때의 97%에는 못 미치지만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3시간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외부 기온이 올라가면서 클린룸 내부 습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어요. 매뉴얼에는 습도 변동 허용 범위가 적혀 있었고 AI도 그 범위 안에서 보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의 허용 범위가 아니라 그날의 장비 상태, 웨이퍼 로트의 특성, 심지어 전날 가동 이력까지 종합해서 습도 보정값을 실시간으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파라미터 문서에는 습도 보정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고만 적혀 있었지. 오늘은 플러스 0.17로 잡아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AI는 매뉴얼대로 했어요. 정확히 매뉴얼대로요. 하지만 매뉴얼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4시간째, 수율이 72%에서 58%로 떨어졌어요. 5시간째, 41%로 추락했습니다. AI팀이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가 틀어졌습니다. TSV 식각 깊이를 맞추면 적층 온도가 흔들리고 온도를 잡으면 접합 압력이 어긋났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모든 변수를 동시에 느끼며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AI는 한 번에 하나의 변수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6시간째 스크린에 황색 경고가 떴어요. EUV 장비 3번기 과열 경보. 네이트가 즉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코너 보좌관님, 3번 장비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보정 시스템이 냉각 밸브 타이밍을 놓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장비가 내는 초음파의 주파수 변화를 듣고 과열 3초 전에 밸브를 여는데 AI는 온도 센서 데이터가 임계치를 넘은 뒤에야 반응합니다. 3초 차이가 있어요. 3초. 겨우 3초였어요. 하지만 나노 단위의 세계에서 3초는 영겁이었습니다. 7시간째, 수율이 23%로 곤두박질 쳤어요. 8시간째, 12%. AI 팀장이 화상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보좌관님, 모델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메타데이터가 없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순서로 보정하는지 그 판단의 논리 자체가 문서에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국 엔지니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기가 막혔어요. 한국 엔지니어를 대체하려고 AI를 데려왔는데 AI가 작동하려면 한국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니요. 뱀이 제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을 때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AI 자동 보정 시스템으로 생산한 HBM 칩의 수율은 6%였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94개가 불량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엔지니어가 운영할 때의 97%와 비교하면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자재를 태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AI 팀장이 마지막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파라미터 데이터만으로는 상용 수준의 공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 팹을 살리려면 원래의 엔지니어가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꺼버렸어요. 26년간 법안으로 세상을 설계해 온 사람이 교과서만으로는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48시간 아래로 내려간 시각,
엔비디아에서 비상 연락이 왔어요. 엔비디아 글로벌 공급망 총괄 부사장이 직접 전화한 겁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코너 보좌관, 인디애나 팹에서 HBM 출하가 중단된 지 이틀째입니다. 지금 산타클레라 본사 데이터 센터 칩 생산 라인 3곳이 HBM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상태예요. 이 상태가 72시간 더 가면 이번 분기 매출 240억 달러가 허공에 날아갑니다. 240억 달러. 숫자를 듣는 순간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어요. HBM을 다른 곳에서 조달할 수 없습니까? 대만이나 일본에서요. 보좌관님. 엔비디아 부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AI 훈련용 고대역폭 메모리를 지구상에서 상용 수준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곳은 한국 2곳뿐입니다. 대만에는 HBM 양산 라인이 없고 일본은 시제품 단계예요. 대체 공급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98%라는 건 상무부도 알고 있을 텐데요. 98%. 그 숫자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 법안을 설계할 때 직접 조사한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설계할 때 98%는 한국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으니 우리가 압박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거였죠. 그런데 현실에서 98%는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이 떠나면 지구상에 이 기술을 대신할 곳이 없다는 뜻이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월스트리트에서 소식이 들어왔어요. 인디애나 팹 가동 중단 소문이 퍼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AMD, 퀄컴, 인텔, 마이크론, HBM 공급망에 연결된 모든 기업의 주가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군수업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군사칩 유지 보수 코드 만료 소식이 새나가면서 방산 섹터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 첫 시간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제가 26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의외의 단일 정책 실수로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맥클레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너. 무슨 수를 써서든 한국 엔지니어들을 잡아도 출국 금지시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동맹국 민간인을 감금하겠다고요? 저는 속이 뒤틀렸지만 반박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고 48시간, 47시간, 46시간.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판단력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맥클레인의 지시에 따라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 속국의 협조 요청이 들어갔어요. 비자 재심사를 명목으로 인디애나 팹 한국 엔지니어 850명의 출국을 보류하는 행정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맥클레인의 출국 금지 지시가 하달되기 5시간 전, 서울에서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긴급 작전을 가동한 상태였습니다. 850명 전원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어요. 국가 핵심 기술 수송 특사라는 직함이었습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미국 이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비자 재심사도 출국 보류도 국제법상 불가능하죠. 맥클레인의 출국 금지 명령이 현장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850명 전원이 외교적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는 상태였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에서 벌어진 광경을 저는 사무실 보안 카메라 피드로 봤어요. 활주로에 대한항공 전세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장 바로 옆에는 미군 수송기 C-17이 서 있었어요. 태극기를 다른 민항기와 성조기를 다른 군용기가 나란히 서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맥클레인의 보좌관이 공항 관제소에 이륙 저지를 요청했지만 관제소 책임자가 거부했어요.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출국을 행정부가 막는 건 비엔나 협약 위반이었으니까요. 돈으로 회유하면 거절 공문이 의회와 WTO로 날아갔어요. AI로 대체하면 수율 6%라는 참혹한 현실이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가두려 하면 외교관 여권이 그 손을 쳐냈어요. 제가 던진 모든 수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막혀서 되돌아왔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회의실에서 이정호가 제 펜을 빌려 수첩에 적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짜여있던 판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36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에서는 전세기 엔진이 예열 중이었고, 인디애나 팹 서버실 앞에서는 AI팀이 열리지 않는 알고리즘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서 USB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42페이지 법안이 담긴 이 작은 장치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적을 법안이 없었어요. 적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맥클레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제 가동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없이 AI 보정 시스템만으로 팹을 돌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수율이 6%든 3%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라인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증시를 안정시키고 펜타곤에 한국 없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논리였죠. 저는 그 지시를 전달하면서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정호가 남기고 간 철수 통보서의 4번째 페이지가 떠올랐거든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핵심 인력 철수 이후 무단 가동 시 발생하는 설비, 손상 및 국방망 장애의 모든 책임은 가동을 지시한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통보서에 명시돼 있었어요. 법적 통보를 한 겁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든 한국 측은 책임이 없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맥클레인은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인디애나 현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이트 설리번이 받았어요. 설리번, 강제 가동 명령이다. AI 보정 시스템으로 라인 전체를 돌려라. 제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을 끄지 않으면 이 말을 내뱉을 수 없었거든요. 네이트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들렸습니다. 보좌관님, 지금 관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이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나면서 EUV 장비 전체를 수동 모드로 전환해 놓았어요. 자동 냉각 보정 없이 풀파워로 돌리면 장비 내부 온도가 30분 안에 임계치를 돌파합니다. 이건 가동이 아니라 자폭입니다. 명령이야, 설리번. 저는 되풀이했어요. 명령이라고요? 네이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울음에 가까웠어요. 보좌관님은 이 장비를 한 번이라도 직접 만져본 적이 있으니까. 법안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이 기계가 뿜어내는 열을 실제로 느껴본 적이 있냐고요. 네이트가 숨을 몰아쉬었어요. 오버라이드 시스템에 접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엔터키를 누르는 건 보좌관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 제 판단이 아닙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화상 스크린에 인디애나 팹 중앙 관제실이 떠 있었어요. 네이트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오버라이드 접속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에 붉은 경고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경고, 핵심 인력 부재 상태 강제 가동 시 설비 연구 손상 가능, 복구 불가. 글자가 1초 간격으로 전멸했어요. 맥클레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됐나? 돌아가나? 그 목소리에는 초조함만 가득했어요. 기계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증시와 자기 정치 생명만이 전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인디애나 화면을 바라봤어요. 네이트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맥클레인이 스피커폰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설리번, 해고당하고 싶은 거야? 산업방해죄로 연방법원에 넘기기 전에 그 버튼을 눌러. 네이트가 고개를 들었어요. 화상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라인 1번 강제 가동 개시, 라인 2번 강제 가동 개시, 라인 3번 강제 가동 개시, 초록색 가동 표시 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돌아간다.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라인 1번 온도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정상 범위의 초록색 영역을 벗어나 노란색으로 진입했습니다. 5분째, 노란색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AI 보정 시스템이 냉각 밸브를 조절하려 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정해 놓은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 밸브 제어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8분째, 주황색이 빨간색으로 넘어갔어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세 라인 동시였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주파음이 스피커를 뚫고 사무실까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온도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400도, 500도, 600도. EUV 장비 내부 온도가 설계 한계치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네이트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오버라이드 모드에서는 비상정지가 무력화돼 있었어요. 강제 가동을 명령한 건 우리였고 그 명령이 안전장치까지 풀어버린 거였습니다. 12분째,
화면 속 인디애나 팹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섬광이 번쩍였고 이어서 시뻘건 화염이 클린룸 천장을 뚫고 솟아올랐어요. 라인 한 번이었습니다. 4초 뒤 라인 두 번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어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나노 단위의 정밀함으로 숨 쉬던 기계들이 주인의 손을 잃은 채 억지로 돌아가다가 내부부터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네이트의 비명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팹이 타고 있습니다. 130억 달러가 불타고 있어요. 네이트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끊겼어요. 통신이 두절된 겁니다. 사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연결 끊김이라는 회색 글자만 떠 있었어요. 맥클레인의 전화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USB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플라스틱 표면이 모니터 잔광에 희미하게 반사됐습니다. 이 작은 장치에 담긴 142페이지 법안으로 한국의 기술을 묶어두겠다고, 법의 힘으로 98%의 독점을 미국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26년의 경험을 걸었던 제가 문서에 적히지 않는 기술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디애나 팹이 불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850명이 세대의 대한항공 전세기에 질서 정연하게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보안 카메라 피드를 사무실 보조 모니터로 돌려받고 있었어요. 왼쪽 화면에서는 인디애나 팹의 화재 진압 헬기가 불길 위를 선회하고 있었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태극기를 단 전세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화면이 나란히 놓인 광경이 초현실적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려니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뛰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퇴근길처럼 담담했죠.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짐이 적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건 캐리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귀에, 눈에 30년의 경험이라는 형태 없는 무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전세기가 이륙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는 기체 옆으로 미군 C-17 수송기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겁주려고 언론에 흘린 군사력 과시용 배치였죠. 그 군용기 옆에서 한국 민항기가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펜타곤에서 비상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합참 작전지원처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코너 보좌관, 중동상공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군사위성 3기의 통신 모듈이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전환됐어요. 정찰 데이터 수신이 30% 차단된 상태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군사위성 통신 모듈. 이정호의 철수 통보서에 명시돼 있던 23개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유지보수하던 특수칩의 접근 코드가 예고대로 자동 만료된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복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보안 모듈에 강제 접속을 시도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붙잡았어요. 미국의 사이버 전력이면 어떤 보안이든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은 6분밖에 못 갔습니다. 처장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코너 보좌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보안 모듈에 강제 접속을 시도했더니 시스템이 이걸 외부 해킹으로 인식해서 역으로 펜타곤 위성관제 서버를 셧다운시켰습니다. 지금 군사위성관제 노드 전체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수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보안 모듈의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우리 집 벽을 허문 꼴이 된 겁니다. 보안 모듈은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었어요. 접근 권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외부 접속이 감지되면 연결된 모든 하위 시스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연쇄, 방어 프로토콜이 내장돼 있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자물쇠를 따려다가 건물 전체의 전기를 꺼버린 셈이었죠. 모니터 세 대가 각각 다른 재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왼쪽에서는 인디애나 팹이 불타고 있었고, 가운데에서는 펜타곤 위성관제 상태가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오른쪽에서는 두 번째 전세기가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을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화면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떠나자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그때 윤세라의 마지막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자가 네 곳이었어요. 백악관, 펜타곤, 상원군사위원회, 그리고 미 연방대법원. 제목은 최종 책임 귀속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미합 중국 의회가 강제한 기술안보 서약서의 원칙에 의거하여 문서화가 불가능한 공정 핵심 세팅값은 합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공정 핵심 세팅값.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나흘 전 네이트가 말했던 것, AI팀이 실패한 이유, 파라미터 문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던 것, 엔지니어의 손끝과 귀와 눈에만 존재하던 암묵지였습니다. 그걸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멸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문서에 적힌 적이 없으니 소멸할 것도 없었죠. 사람이 떠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윤세라는 그 사실을 법적 문서로 명시한 거였어요. 우리가 강요한 기술안보 서약서, 즉 핵심 기술을 외부에 문서화하지 말라는 그 서약서를 역이용한 겁니다. 문서화할 수 없는 기술은 문서화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니 유출이 아니라는 논리였어요. 우리가 만든 서약서가 우리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이 더 치명적이었어요. 전략반도체 국내 생산 의무화법 제14조 3항에 의거 안보 비상 상황 시 외국 기업의 기술 협력 의무가 면제되므로 군사용 특수칩 접근 권한의 자동 만료는 적법합니다. 제14조 3항. 제가 직접 쓴 조항이었어요. 법안 통과를 위한 사문 조항이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 조항이요. 안보 비상 상황의 정의를 극도로 좁게 설정해뒀다고 자신했었는데 윤세라는 그 좁은 정의 안에 정확히 들어맞는 근거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인디애나 펩 강제 가동으로 인한 설비 폭발과 군사위성 관제, 장애가 바로 안보 비상 상황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었어요. 제가 쓴 법안에 제가 쓴 조항이 제 목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핵심 인력 부재 상태의 무단 가동 시 발생하는 설비, 폭발 및 국방망 장애의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은 가동을 지시한 미합 중국 상원 군사위원회 및 관련 보좌관계인에게 전면 귀속됩니다. 관련 보좌관계인. 그게 저였어요. 이정호가 남기고 간 철수 통보서에 이미 경고돼 있었던 내용이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통지서로 돌아온 겁니다. 안 돌리면 군사망이 마비되고 돌리면 폐비 폭발하는데 그 책임도 저한테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하든 파멸이었습니다. 통지서를 2번, 3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덫이 보였습니다. 모든 조항이 미국의 기존 법률과 제가 쓴 법안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법을, 제가 쓴 조항을, 우리가 강요한 서약서를 재료로 써서 덫을 짠 거였어요. 법안의 힘을 믿어온 제가 법안으로 목이 잘리고 있었습니다. 인디애나 폐 폭발과 펜타곤 위성관제 마비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월스트리트 저널 데이비드 스탠턴 기자가 첫 탈을 쳤어요. 제목만으로도 핵폭탄이었습니다. 의외의 폭주, 미국 반도체 심장을 스스로 멈추다. 스탠턴은 사태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찢었어요. 한국의 배신이 아니라 워싱턴 엘리트의 기술 문맹이 130억 달러를 제로 만들었다고 규정한 겁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20분 만에 뉴욕 증시 선물 지수가 수직으로 추락했어요. 개장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14%를 잃었고 그 충격이 AMD, 퀄컴, 인텔, 마이크론으로 퍼졌습니다. 군수업체는 더 처참했어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군사위성 관제 마비 뉴스가 퍼지면서 방산 섹터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장 12분 만에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이틀 연속이었습니다. 거래가 전면 중단됐죠. 사무실 TV로 CNN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내 연기금을 돌려내라. 의회를 심판하라는 피켓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연기금과 퇴직연금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후가 불타고 있었어요. 인디애나 펩과 함께요. 맥클레인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맥클레인이 일본에 전화를 건 건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반도체 전략실장 나카무라에게 직접 통화를 시도한 거예요. HBM 관련 부품을 긴급으로 공급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요청이라기보다 협박에 가까웠어요. 일본도 미국의 우산 아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뉘앙스였죠. 저는 옆회선으로 통화를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의 대답은 짧았어요. 맥클레인 위원장님, 아시아 반도체 협의체는 이미 평택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본 단독으로 협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뚜. 끊긴 회선의 신호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맹국마저 등을 돌린 겁니다. 아니, 등을 돌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먼저 동맹의 의미를 파괴했으니까요. 기술을 법으로 강탈하는 의회에 우산 아래 남고 싶은 동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카무라가 언급한 평택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평택이면 한국 반도체의 본진이었습니다. 아시아 반도체 협의체가 평택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보분석실에 즉시 확인을 지시했어요. 20분 뒤 올라온 보고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만 TSMC, 일본 르네사스, 네덜란드, ASML이 평택 캠퍼스에서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있다는 첩보였어요. 미국이 빠진 자리를 아시아와 유럽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곳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보분석실에서 두 번째 보고가 올라왔어요. ASML CEO 페터르 베닝크의 전용기가 암스테르담에서 직항으로 인천에 착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SML이 왜 급했는지 저는 뒤늦게 파악했어요.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건 ASML이지만 그 장비를 실제로 양산 라인에서 한계 성능까지 끌어올리는 건 한국 엔지니어들이었거든요. ASML에게 한국은 최대 고객이자 기술 파트너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를 쫓아냈다는 소식은 ASML에게도 직격탄이었어요. 베닝크가 평택에서 뭘 했는지는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사무실 스크린으로 그 장면을 봤어요. 베닝크와 이정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네덜란드어와 한국어로 된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베닝크가 서명했습니다. 18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하이 NA EUV 장비 한국 독점 납품 계약이었어요. 거기에 드레스덴 인근에 한국 네덜란드 합작 반도체 연구센터를 건설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180억 유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밀어낸 지 72시간도 안 돼서 네덜란드가 180억 유로를 들고 달려온 겁니다. 베닝크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어요. 평택 캠퍼스 앞에 글로벌 언론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내보낸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을 유럽이 모시게 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내보낸 거라고요? 우리는 한국 기술을 미국 것으로 만들려 한 거지 내보내려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닝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묶어두려다 떠나보냈고 떠나보낸 건 내보낸 것과 같았으니까요. 베닝크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같은 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과 차세대 이나노 GAA 공정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는 발표였어요. 한국의 제조 기술과 일본의 소재 기술을 결합해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이요. 며칠 전 맥클레인이 우산 아래 있으니 말 들으라고 협박한 바로 그 일본이 한국과 손을 잡은 거였어요. 세 번째 소식은 대만에서 왔습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 팹 증설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동맹국 기업을 이렇게 대하는 나라에 수십조를 투자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미국이 인디애나에서 한국을 쫓아내자 대만이 애리조나에서 발을 뺐어요. 한 나라를 밀어내니 다른 나라가 줄줄이 빠져나가는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동맹이라는 건 신뢰 위에 서 있는 건물이었는데 우리가 그 신뢰의 기둥을 직접 부러뜨린 거였어요. 인디애나에서 돌아온 한국 엔지니어들은 짐도 풀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평택 캠퍼스로 직행했어요. ASML 합작 프로젝트와 일본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즉시 투입된 겁니다. 미국이 쫓아낸 850명이 착륙한 지 8시간 만에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교체 가능한 부품 취급을 받았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는 180억 유로의 가치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펜타곤 조달국장이 ASML 네덜란드 본사에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군사용 반도체 장비 부품을 긴급 공급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틀 전까지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 국방부가 네덜란드 기업의 부품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거였습니다. 그 이메일 사본이 정보 채널을 통해 제 모니터에도 떴어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 일격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상원에서 초당적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공식 명칭은 전략반도체 정책 실패 책임 규명 긴급 청문회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았다는 건 사태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재앙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청문회장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모든 안보 관련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사무실 TV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증인석에 앉은 건 맥클레인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의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군산복 합체의 대부, 차기 대선 후보 물망의 거물. 그 사람이 증인석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외교위원장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인디애나 펩 강제 가동을 최종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도직입이었어요. 맥클레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숨을 멈췄어요. 외교위원장님, 인디애나 펩 관련 실무 지시는 전적으로 제임스 코너 수석 보좌관이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맥클레인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코너 보좌관이 법안의 취지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독자적인 기술 강탈 작전을 설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강제 가동 명령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습니다. TV를 보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맥클레인은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 부하의 목을 자르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법안을 만들라고 한 건 맥클레인이었고, 한국 대표단을 불러서 칼을 꽂으라고 한 것도 맥클레인이었고, 강제 가동을 명령한 것도 맥클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요. 모든 지시는 구두로 이루어졌어요. 의원회관 보안구역의 회의는 녹취가 되지 않았고, 비상회선 통화도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안을 작성한 건 제 노트북이었고, 기술감사단 파견을 지시한 건 제 이메일이었고, 네이트에게 강제 가동 명령을 전달한 것도 제 목소리였어요. 모든 흔적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문회장 뒷문이 열렸어요. TV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네이트 설리번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카키색 작업복이 아니라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기름때가 밴 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네이트가 증인석 옆 보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긴급 증언을 요청했어요. 위원장이 허가했습니다. 네이트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위원장님, 저는 인디애나 펩 강제 가동 당시 중앙 관제실에서 현장을 총괄한 네이트 설리번입니다. 네이트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어요. 마이크가 필요 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강제 가동 명령이 하달되기 날 전, 저는 러셀 의원회관, 군사위 별관 회의실에서 코너 보좌관에게 기술 감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현장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맥클레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TV 카메라가 맥클레인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코너 보좌관에 의해 회의실 서랍에 잠겼고 한국 대표단이 보는 앞에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네이트가 봉투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어요. 엔지니어는 원본 데이터를 항상 백업합니다. 여기에 당시 태블릿의 전체 백업이 있습니다. 네이트가 USB를 내려놓고 두 번째 물건을 꺼냈어요.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디애나 펩 강제 가동 당시의 통화 녹음입니다. 네이트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청문회장에 맥클레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설리번, 해고당하고 싶은 거야? 산업방해죄로 연방법원에 넘기기 전에 그 버튼을 눌러. 다음 녹음. 코너. 저딴 법적 통지서 따위 무시해. 무조건 기계를 돌려. 직권이야. 녹음이 끝났어요. 청문회장이 3초간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져나왔고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맥클레인이 증인석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다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군사위 수석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녹음 음성이 맥클레인 위원장 본인의 것임을 확인합니다. 음성 분석이 필요 없었어요. 청문회장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3명의 상원의원이 즉석에서 발의했습니다. 맥클레인 군사위원장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리고 관련 행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었어요. 투표는 압도적이었어요. 78대 12점,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연기금이 증발한 마당에 맥클레인 편을 들 수 있는 의원은 없었거든요. 맥클레인이 청문회장을 나서는 장면을 TV로 봤어요.
양옆에 연방보안관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당 정문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며칠 전 한국을 부품 취급하며 법원을 마시던 군사위 위원장이 연방보안관의 호위하에 의사당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끄지 못하고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다음 차례가 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인사처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직위 박탈, 안보 권한 연구 정지, 직일부로 의원회관 퇴거. 통보문은 A4 한 장이었어요. 저는 26년간 수천 페이지의 법안을 작성했는데 제 커리어를 끝내는 데는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밤 11시 텅 빈 사무실에 개인 짐을 싸러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불을 켜자 익숙한 책상이 보였어요. 서류함은 비어 있었고 노트북은 회수된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 남아있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USB 드라이브. 전략반도체 국내 생산 의무화법 최종 초안이 담긴 그 USB였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표면이 형광등 불빛에 둔탁하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물리적 무게는 불과 몇 그램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142페이지의 착각이 130억 달러짜리 팹을 태우고 8천억 달러를 증시에서 증발시키고 26년의 커리어를 제로 만들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청문회 하이라이트를 반복 재생하고 있었는데 한 장면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네이트가 녹음을 재생하는 순간 카메라가 증거물 테이블을 비쳤어요. 거기에 제 법안 초안 출력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142페이지짜리 두꺼운 문서. 뉴스 자막이 떴어요. 미국 반도체 패권의 몰락을 설계한 142페이지. 방청석에서 누군가 웃었어요. 조롱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USB를 내려다봤어요. 예일 로스쿨을 나와 26년간 법안을 설계하면서 종이의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법안 한 장이면 동맹국의 기술을 묶어둘 수 있다고, 파라미터를 문서화하면 엔지니어를 대체할 수 있다고, 142페이지면 98%의 독점을 미국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USB로는 불을 끄지 못했고, 위성을 살리지 못했고, 떠난 사람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종이에 적히지 않는 기술, 엔지니어의 손끝에만 존재하는 30년의 경험, 기계와 함께 숨쉬며 축적된 영혼. 142페이지의 법안은 그 모든 것 앞에서 무력했어요. USB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힘을 줬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USB가 두 동강 났습니다. 얇은 기판이 갈라지며 메모리 칩 조각이 책상 위로 흩어졌어요. 142페이지의 법안이 잘게 부서진 실리콘 파편이 되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26년간 써온 모든 법안의 글씨가 한꺼번에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부러진 USB 두 조각을 텅 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량한 패권심으로 한국의 기술자들을 부품 취급하며 법으로 묶어두려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제국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겁니다. 기술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어요. 파라미터로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경험이라는 영혼이 빠진 기계는 130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걸 26년이 아니라 고작 72시간 만에 배웠습니다.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죠. 러셀 의원회관 정문을 나섰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벚꽃이 보도블록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3주 전에도 벚꽃이 피어 있었죠. 그때 저는 이 길을 걸으며 법안 하나로 세계 반도체 질서를 다시 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 같은 길을 걸으며 주머니 속 깨진 USB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끝을 찔렀어요. 작은 통증이었지만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원이 한국 반도체를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저력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